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가을인데 대학교에도 가을이 찾아왔나요? 네, 가을이 찾아왔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아, 있고, 진짜요? 그래서 단풍은 어때요? 단풍도 이제 뭐 아직 단풍이 지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음, 뭔가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인가? 어떤 다음 기간이죠?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이제 음, 학생들은 이제 괴로운 가장 시즌이 시작됐죠. 바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교수들에게는 그나마 좀 쉬어갈 수 있는 또 음, 시간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주제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한국 정치권도 요즘 뭐 대통령 영부인 관련 이슈 그리고 뭐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같은 이슈들로 바람잘 날이 없는데 미국도 사실 곧 있을 대선을 음,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첫 TV 토론에서 이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네. 이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후보 교체론이 거론이 됐었죠. 네. 그래서 결국 카멀라 해리스 현 음,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교체되는 미국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거기다가 이제 이번 대선 유세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암살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었고 네. 아무튼 좀 파란만장한 미국 대선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대선이니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뭐 이렇게 미국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고령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미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 건가 이런 음, 생각도 들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뭐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령화 사회는 아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83세가 네. 되겠고요. 트럼프 후보도 이제 1946년생이니까 한국 음, 나이로 79세. 네. 내년이 되면 80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어,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고령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가 이제 젊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후보가 또 카멀라 해리스로 바뀌면서 트럼프의 이제 고령이 또 이제 음, 리스크로 작용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네. 3억 4천만 미국인을 대표하는 대통령직의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80세 전후란 사실, 미국인들에게는 사실 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는데 네.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면서 또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이슈가 있죠. 해리스 네.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제 여성 음, 후보고 또 이제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또 이제 그런 다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국 대선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도 했었고 뭐 정치적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는 했지만 음, 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하면 뭐 정치적 명성을 많이 쌓은 인물은 아니다라는 네. 점이 또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죠. 네.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에 대선에서 당선됐었는데 그 당시 4년 동안은 뭐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외교와 또 무역 질서에 정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벌써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나라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이제 트럼프 정부 당시에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네. 기억하실 텐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일종의 이제 혈맹 관계라고 음,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아침에 장사꾼의 거래처럼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네.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음,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미 동맹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재밌는 게 보면은
그 태극기하고 이제 미국 성조기 들고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서울에 가면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트럼프 당선을 또 바라시더라고요. 음. 저는 좀 그걸 좀 이해하기 힘든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분명 한국의 어떤 한미 동맹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네.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도 유럽 선진 국가들 간의 어떤 여러 국제 공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냈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대해서 유럽 사회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외부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좀 비호감 이미지에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인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좀 궁금하고 네. 아무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이제 지속적으로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하는 슬로건이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MAGA라고 이제 크게 쓴 모자 쓰고 다닌 거 보셨을 텐데 네. 이게 번역을 해보면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이거든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계층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압도적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의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이 많습니다. 음.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트럼프의 인기는 바로 이 러스트벨트라는 용어를 좀 이해해야 설명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이게 단순한 영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좀 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러스트는 녹이 슬었다, 뭐 부식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제 러스트벨트라는 것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이 쇠퇴한 공업 제조업 중심의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요. 이제 철강 도시였던 피츠버그 음.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주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도시와 지역 자체가 녹이 슬었다는 뜻입니다. 음. 이 지역은 1870년대부터 약 100여 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철강 산업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곳인데 네. 1990년 말 2000년대 초 이후부터 이 당시 클린턴 정부, 그죠, 민주당 정부였죠. 그 당시에 가속화된 세계화 여파로 인해서 공장들이 값싼 인건비를 찾아서 멕시코나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떠나면서 그 지역 자체가 한순간에 일자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음. 그리고 미국의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이제 그 부가가치 산업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IT 중심 산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 산업의 중심지가 북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지역이 바로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음.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러스트 벨트라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 쇠퇴한 공업 도시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 이 러스트 벨트 지역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또 뭘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린턴 정권 이후에 이제 서서히 쇠락하던 러스트 지역과는 반대로 이제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이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과 또 이제 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뉴욕 같은 이제 동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새로운 경제적 부흥을 구가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과 금융업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재편됨에 따르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소외 현상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한 미국을 주창하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선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의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를 했었고요. 네. 미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백인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전체 미국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고졸 이하의 미국 백인들이 제조업 쇠퇴로 인해서
경제적 불안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이들의 분노를 이제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음.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어필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이 네.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한 미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여준 관세 장벽이나 또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 특히 트럼프는 중국과 또 무역 전쟁을 선포할 만큼 미국 내에서 반중 정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의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 본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 결국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 미국 음. 제조업체들 때문이다라고 네. 믿고 있고요. 음. 당시 대중무역 적자를 보면은 미국 전체 적자의 약 50%가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음. 이것을 간파했던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음. 불법 보조금 제재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어내서 2016년 대선에서 네. 당선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소외감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적절하게 뭐 적절하다는 표현이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뒤섞은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겠다는 예상이 좀 가능한데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중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미국 경제도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이제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과도 같아서 타 국가와의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살아보자 음. 뭐 이런 불매 운동이 이제 트럼프 정권 당시에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음. 1930년대에 전 세계를 뒤덮었던 이제 그 경제 대공황 상황도 당시 국가들 간의 보호무역에 기반한 무역 전쟁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음. 11월 5일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초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주별 선거인단 득표수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특징상 해리스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온 오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